잘 재배된 생두, 잘 로스팅된 원두,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에 브라질을 다녀왔습니다. 브라질은 전 세계 최대 가장 많은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저희 로스터리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생두가 브라질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도 나도 브라질 세아도, 브라질 모지아나라고 하는데, 나는 브라질 세아도가 좋더라, 나는 브라질 모지아나가 좋더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사실 똑같은 브라질 세아도라고 하더라도 맛이 다 다릅니다. 로스팅이 달라서 라는 해석이 아닌 애초에 원재료 생두가 다르다는 걸 이번 영상에서는 보여드릴 겁니다. 브라질 커피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을 제가 깨부숴 드리겠습니다. 심도 깊은 스페셜티, 나는 세심한 스페셜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을 보시고, 저는 스페셜티가 아닌 브라질 자체 커피 산업,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카페에서 마시는 그 브라질에 관해서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따는 스페셜티, 기계로 대량 수확해서 파는 일상적인 커피. 가는 데만 41시간 걸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쉽게 또 가고 싶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정반대편입니다. 따라서 시차가 딱 12시간인데 우리나라가 오전 9시일 때 브라질은 저녁 9시, 우리나라가 저녁을 먹을 때 거기는 아침을 먹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를 경유해서 갔고, 에티오피아 공항에서 에티오피아 전통 커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시기도 했는데 맛은 써요. 그냥 진짜 써요. 완전 써요. 비터. 그냥 비터. 그리고 갑자기 또 직원이 오더니 원두를 사래요. 인천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시간, 에티오피아에서 브라질 상파울루까지 12시간, 또 브라질 내 비행기로 2시간 가까이 들어갑니다. 41시간 만에 브라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코어 커피 쪽에서 공항에서 벤츠밴까지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숙소도 이거를 1인이 쓰게끔 잡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어 커피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쪽잠처럼 몇 시간 잔 다음에 씻고 아침 먹고 바로 브라질의 생두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머리도 이거 지금 이틀째 다 못 감고 땀에 쩔어가지고. 커피나무에서 생두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콩을 업자들이 쏙쏙 계약하고 각각 다른 나라로 판매가 될 거예요. 이 사이를 이어주는 브라질 회사가 있습니다. 첫째 날 숙소를 나와 향한 곳은 제가 방문한 브라질의 메인 파트인 엑스포카서라는 곳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곳은 커피를 재배해서 생두를 만드는 농부들, 즉 생산자와 그 생두를 사려는 사람들, 소비자들, 이 사이의 플랫폼입니다. 브라질 커피가 해외로 잘 나가도록 하는 연결다리,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하게 농협, 조합 같은 거죠. 여기에만 750여 명의 생산자가 조인이 되어 있고, 각 나라, 각 로스터리로 브라질 커피가 뻗어나가도록 합니다. 생산자들이 재배한 커피를 이러고 그냥 들고 와요. 한쪽 코너에서는 그 생두들을 분석해요. 흔들어서 이렇게 결점두라든지 콩의 사이즈들을 체크해요. 그리고 또 한쪽 코너에서는 직원이랑 마주보고 앉아서 가격 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엑스포카서 자체 공장과 창고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농장은 장비, 설비들이 빵빵한 곳도 있겠지만 반대로 장비를 갖추지 못한 농장들도 있겠죠. 재배한 생두를 이곳으로 보내면 생두의 이물질 선별을 여기서 다 해줍니다. 생두 안에는 다양한 이물질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확할 때 나무 조각들, 바닥에 흙덩어리들, 때로는 아스팔트 같은 조각 등등 진동 선별기로 이물질을 거릅니다. 색채 선별기로 색상이 다른 것들도 걸러냅니다. 자석으로 금속을 걸러내기도 하고요. 6에서 7단계 정도의 이물질 선별을 합니다. 1, 2, 3단계에서는 나무, 돌 조각들을 석발기로 걸러내기, 4, 5, 6단계에서는 스크린 사이즈, 크기, 색채 선별기. 생산자는 생산에 집중해라, 우리 기계들로 걸러주겠다. 여기는 엑스포카서 창고고, 저기 창고 안에서만 아까 몇 톤이라 그랬죠? 25톤? 사일러 하나에 25톤이 보관이 되어 있고, 그게 43개 정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작업들이 다 마무리된 애들이
이렇게 이제 백에 보관이 되는데 여기 창고에 지금 4분의 1밖에 안 찼다고 하네요. 더 많은 양이 이제 차는 거겠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나가야 될 시기, 판매해야 될 시기에 쏙쏙 보내는 거예요. 지금이 브라질이 또 수확 시기이다 보니까 각 생산지에서 온 생두들을 작업들 공정을 거쳐서 보관을 해놓고 전 세계로 쭉쭉 판매를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가 마른 창고라고 하지만 이물질 선별부터 시작해서 이 생두들의 보관까지 되게 많은 역할을 하는 창고인 거죠. 이외에도 바코드를 사용해 그 생두가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더 좋은 커피다라는 인증을 찍어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세아도에서 생산되고 프로세싱을 하고 수출이 되고 보관이 되는 6개의 조합에서 생산된 커피들만 이 마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엑스포카서는 이런 식으로 QR 바코드 코드로 모든 생산 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톤 정도 되는 백인데 이 안에 이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잉할 때부터 그레이딩부터 해서 모든 끝난 커피들에 대한 생산 이력이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브라질에서는 두 번째로 크다고 하네요. 저희는 코어 커피라는 회사고 저는 강동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국내에 생두를 직수입하여서 중소형 로스터리와 대형 유통사들의 온라인 플랫폼 위주로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커피를 직수입을 하고 있으며 로컬 수출자들과 다이렉트 트레이딩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관적인 컵 프로파일과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색깔과 더 맞다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카서는 코어 커피라는 회사 시작하기 전부터 한 10년 정도 저와는 연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세일즈 리프레젠테이티브를 하고 있어서 엑스포카서의 공식 한국 판매 대리점이기도 합니다. 브라질 커피 2년, 3년 전부터 냉해 이후로 지금 작학 문제를 발생해서 이 지수가 400, 380, 다시 300까지 내려오는 일련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가장 세계에서 큰 생산량을 감당하고 있는 브라질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컵 프로파일링에 대한 저하 평가들이 있었고 조금 더 브라질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저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중미와 다른 나라들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도 있지만 노동력 부족입니다. 그래서 안티구아 같은 데만 가도 이미 지금 놀고 있다고 하죠. 쉬고 있는 농장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1년에 한 번 수확을 해서 1년 동안 자기 가족을 부양할 게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아도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이제 기계 농사가 가능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생산량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데일리하게 먹을 수 있는 커머셜 커피에 대한 공급처는 브라질이 앞으로도 더 유일무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커피 가격을 컨트롤하는 업체가 있다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무섭지 않나요? 지금 보이는 어마어마한 창고 있죠. 이것 또한 엑스포카서의 창고인데 선별 작업이 끝나면 저렇게 엄청난 양의 생두들을 보관합니다. 보관할 창고를 더더더 늘리고 있대요. 왜일까요? 저는 이에 관해 서로 다른 두 관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커피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커피 지수가 높아지면은 가격이 높아지고 커피 지수가 낮아지면 가격이 낮아집니다. 얼마 전에 커피 가격이 폭등으로 시끌시끌했죠. 뉴스에서도 몇 번씩 나왔지만 이 업계 사람들한테 있어서 완전 대지진이었습니다. 커피 지수가 400을 찍었을 때 생두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원재료가 30%, 40%, 50%를 뚫고 올라간다? 한 봉지에 8,000원이던 콩이 이게 13,000원이 된다? 버티지 못한 수많은 로스터리와 카페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현지에서는 낮은 지수의 가격으로 팔고 싶지 않아 합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창고, 생두를 묶어둔다. 지수가 낮아? 안 팔아. 묶어. 저는 이 창고를 보고 규모에 놀라기도 했지만 저런 사실을 알고 로스팅 공장을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 소름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싸게 구매한다라는 게 향후 가능할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게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장주들은 이미 돈 많이 번 친구들이다. 지수가 낮아? 배째? 결국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게임이다. 이렇게만 보면 저렇게 보관하는 게 불편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입장과 전반적인 산업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커피 재배에도 막대한 타격이 있었던 걸 경험했었습니다. 제일 최악인 건 그 해 나와야 할
수확해야 할 농작물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저렇게 창고를 짓는 작업들이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비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가격을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하겠어 가 아니라는 겁니다. 농부, 생산자, 1차 산업 라인이 무너지면 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어느 한쪽에서 과한 이득을 챙기려는 것보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드라마틱한 가격 하락을 기대하긴 힘들 겁니다. 반대로 드라마틱한 가격 상승도 막아야 합니다. 이 산업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도대체 브라질에서는 어떻게 커피의 퀄리티를 올리고 있을까요? 이름이 똑같은 브라질 생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두 상태가 다 다를까요? 본격적으로 농장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브라질 퍼멘테이션 프로세스를 하고 있었는데 저 통을 열어보면 발효향, 와인향이 가득해요. 저런 브라질 커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소한 브라질 커피가 아닌 독특하고 재밌는 향미가 나요. 그렇게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죠. 통을 눕혀서 중간중간 굴려주며 골고루 섞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햇빛에 건조하는 파트를 갔는데 원래는 내추럴 프로세싱이든 워시드 프로세싱이든 제일 기초적으로는 물에 담그는 작업을 거쳐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면서 물 위에 뜨는 가벼운 애들은 걸러내고 가라앉은 애들을 그 다음에 내추럴로 갈 거냐 워시드로 갈 거냐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장에서는 아예 그 작업을 안 한대요. 수확하고 바로 이렇게 햇빛에 말리는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이 농장주만의 스타일인 거죠. 또 해주는 얘기가 이 농장의 양옆에 커피나무들이 있죠. 해가 뜨는 쪽의 커피들과 해가 지는 쪽의 커피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같은 농장 안에서도. 또 다른 농장은 규모가 더 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공장 장비들이 엄청났어요. 밑에 물을 끓이며 그 위에 엄청나게 큰 통을 회전시켜 가공하기도 하고 프로세싱을 마친 생두들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큰 나무통에 약 15일 동안 둡니다. 서로 수분이 맞춰지라고. 그 후에도 이물질 거르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농장에서 재배된 브라질 커피의 상태도 다르겠죠. 같은 지역이라서 같은 브라질 뭐뭐뭐라는 이름이 박힐 수도 있겠지만 다르겠죠. 그 다음 또 방문한 곳은 더 큰 농장이었어요. 여기가 최대로 컸습니다. 1헥타르는 3025평입니다. 1헥타르도 어마어마한 크기죠. 방금 직접 보여드렸던 농장이 70헥타르였는데 이곳은 무려 3000헥타르입니다. 물 뿌려주는 기계가 전철보다 긴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무슨 핸드픽입니까? 기계로 대량 수확해야 합니다. 맞아, 이거 작동 원리가 궁금했어. 같은 방향으로 기계를 털어주는데 만약에 역방향으로 털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나무가 상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마크를 해놓고 올해도 이렇게 가면 내년에도 이 방향으로 그래야지 나무가 리버스가 안 되기 때문에. The vibration makes the coffee fall. The coffee fall to these conveyors. There is an elevator and goes the upper side. 저 기계가 한번 가도 안 닿이는 게 있어서 내일 한번 더 왔다 갔다 한답니다. 같은 줄을. 네, 기계 돌았는데도 안 따지잖아요. 그러네. 이거 핸드픽 하시려면 하시겠습니까? 얼마씩. 와. 얘네들이 이렇게 익은 정도 확실히 다르긴 하구나. 근데 엄청 쉽다. 진짜 잘했어. 엄청 다르. 이런 느낌이구나. 잡내가 확실히 잘 난다. 그치. 왜요? 너무 밝아가지고? 색깔은 너무 이쁜데. 떫어? 덜 익었어. 아, 덜 익은. 보기엔 이쁜데. 근데 노란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노란색이 있으면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게 더 당도가 좋은 거예요. 그냥 아예 노란 거보다는. 저 위에도 되게 많네요. 아직 여기 다 안 털으신 거죠, 보니까. 뉴브랜치가 나오는 이쪽 가지들을 털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가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저것도 뭐 세밀하게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간격을. 너무 깊숙하게 털면은 센터 부분, 가운데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너무 바깥쪽으로 털게 되면은 바깥에 새로 나는 가지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 강도 조절이랑 각도 조절 이런 게 미세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농장마다도 수확하는 기계의 차이, 기계에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같은 로스터기를 쓰더라도 사용자가 어떻게 변수값들을 세팅하냐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농장주분이 진짜 배우 같았어요. 멋있어. 기계 위로 직접 올라가서 보여주겠다더라고요. 와. 아, 여기서 이렇게. 제가 커피를 10년을 넘게 했지만 이렇게 커피 재배 산지를 처음으로 와서 줄지어진 커피 나무들을 보는데 신기하고 몽글몽글 하더라고요.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커피의 시작점이잖아요. 묘했어요. 커피 꽃도 처음 봤는데 꽃이 떨어지면 체리가 맺히는 거예요. 네. 아, 거기에 네. 있던 애가 네. 그러니까 커피꽃이 나왔다가 떨어지고 여기에서 커피 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표님, 브라질에서는 핸드픽을 안 하고 대량적으로 기계 수확만 하잖아요. 규모가 핸드픽을 하기에는 너무 크다 보니까 핸드픽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보시면 900에서 이제 1000m 정도로 세아도 지역에서 뭐 더 높은 데 1200까지 있는데, 여기 말고 만티케리아라는 산으로 된 1200m에서 스페셜티가 좀 많이 난다는 지역에서는 핸드픽은 아닌데 마노라는 기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초기 같은 건데 손을처럼 털어줘요. 마노가 스페인어로 손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털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기계 수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스트립을 하거나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사람의 인력보다는 기계를 많이 이용합니다. 파나마나 이런 데 있잖아요. 스페셜티 커피의 좀 대명사들. 그런 데서는 거의 기계 수확을 잘 안 하는. 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른 겁니다. 거기는 고도 자체가 기계를 태울 수가 없어요. 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커피가 산에 많이도 있고, 일단 콜롬비아만 봐도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지가 않아서 기계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부 뭐 제가 아는 친구들은 과테말라에서 지금 브라질처럼 프로덕션을 하려고 해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인건비도 있지만 노동력 부족. 뭐 한국과 마찬가지로 농경사회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노동력 부족이기 때문에 과테말라에서도 그런 선구적인 실험들을 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 헥타르가 뭐 30에서 50은 돼야지 그것도 이제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손익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아도라는 지역, 커피가 가장 많이 수확이 되는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프로덕션 양이 이들에게는 엄청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많이 하면은 많이 남고 뭐 좋은 이익을 창출하겠다라고 보지만, 사실 크면 클수록 관련된 뭐 이리게이션 비용, 뭐 비료, 기름, 인건비 등등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는 거와 다르게 그렇게 막 수조 원, 막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이들도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농부라는 생각은 들진 않는 규모지만 그중에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와서 자기들의 본인들의 커피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소비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한 지역만 해도 농장이 되게 많잖아요. 생두 회사로서의. 그전에는 브라질을 슈퍼마켓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주문하면은 바로 배송이 되는 식으로, 마치 브라질은 오지 않아도 된다. 사실은 10년 전에는 맞았습니다. 프로덕션만 하기 때문에 농장별로 크게 변별력이 없었어요. 품종을 이렇게 나눈다든지 프로세싱을 더 다양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소비의 방면이 더 고급화되고 싱글 에스테이트에서 어느 싱글 버라이어티를 즐기고 싶은 분들이 생기고, 그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움직이기 때문에 큰 농장들도 다분화된 섹션별로 커피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어 커피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년 정도 브라질 스페셜티들을 런칭을 했었어요. 저희는 계속 지금 이 방향성을 가고 있는 게 10년, 15년 후에 정말로 환경 변화나 노동력 부족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쉽게 데일리로 마실 수 있는 스페셜티는 과연 어디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브라질, 콜롬비아, 그리고 베트남, 이 정도 세 군데를 사실은 뽑고 있거든요. 가장 커머셜하지만 여기서 가장 포텐셜이 많은 거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0m에서 자라는 커피와 2300m에 자라는 커피의 때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스페셜티에 대한 퀄리티를 저희는 전달을 하고 싶은 거고, 그게 한국에서 있는 이제 로스팅 해주시는 회원사분이나 아니면 로스팅 회원사들의 고객사들까지 전달이 되게끔 많은 일을 하려고 항상 이제 엑스포카스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수에서 다 같이 커피 타임 하자고 해서 왔습니다. 농장주 따님들은 옷과 신발이 젖든 들어가서 놀고, 저는 여기서 브라질 치즈와 커피를 마신다니
이곳에서는 가공하는 영역이 크게 있었습니다. 바닥에 내추럴 프로세스 하는 영역, 볼케이노 형식으로 프로세스 하는 영역들도 있었는데 이건 농장주 와이프분이 실험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농장에서도 다양한 재배 방법, 프로세스들로 대회를 나가고 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게 또 비싸게 팔릴 수도 있겠죠. 큰 공장 건물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1단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추럴로 할까? 워시드로 할까? 정하기 전에 초기 단계인 물을 이용한 작업부터 하는 거죠. 여기 농장에서도 커피 체리를 수확하고 나서 뭐 기초적인 작업 공정들을 거친 다음에 저 공장 안에서 이제 물에 담글 거 아니에요. 물에 담그면은 커피 체리의 밀도가 높고 잘 익은 애들은 물 밑으로 가라앉을 테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물 위로 뜰 거겠죠. 근데 이 중에서도 가라앉는 애들을 단순한 내추럴이 아닌 펄프드 내추럴로 보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펄프드 내추럴이 뭐 단맛이 좋다, 잘 익은 애들이 온다, 이러한 이론도 거기서 생겨난 건데, 하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수확하는 시기에 따라서 다르대요. 예를 들어서 9월, 10월, 11월 이럴 때 펄프드 내추럴이 가장 맛있는, 어떻게 보면 커피 체리를 수확할 때 걔네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상태고, 반면에 1월, 2월에는 마른 커피 체리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애들은 펄프드 내추럴을 했어도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고 당도가 좋지 않은, 그러니까 이 농장만 하더라도 이러한 프로세스 과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브라질의 어떤 지역에 펄프드 내추럴이다, 뭐 어떠한 가공 방식이다, 같은 이름이다 하더라도 결국 그 콩의 퀄리티는 이거를 가져오고 유통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저도 로스팅 공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 생두 산지에서 보니까 결국 원재료의 수확하는 단계, 종자부터 시작해서 걔네들을 어떻게 길러내고 하베스트하고 이 모든 과정들 속이 1단계인 거고, 생두를 재배하고 우리한테 오는 과정이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루는 농장, 그 각각의 세분화된 농장들마다의 마인드와 철학이 다르다. 방법이 다 다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농장들의 모습을 보니 어떠신가요? 농장마다 다양한 수확 방식, 다양한 가공 방식, 다양한 기계들이 있죠. 그런데 브라질의 같은 지역 농장들이 같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질 세아도라고 해도 세아도 안에도 농장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농장들마다 재배하고 가공 과정을 거치는 이 프로세스들이 다 다를 테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생두 업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생두 업체가 브라질 세하도의 농장 1에 세하도 생두를 받아서 유통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쪽에 이제 개의치 않아서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럼 농장 2, 3, 4한테 각각 세하도라는 이름의 생두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유통을 하겠죠. 그러면 그 어떤 생두 업체가 이번에는 농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농장이 이렇게 비율로 섞였습니다, 이번 세아도는 어디 농장의 어떠한 생두입니다라는 모든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넘어오는 똑같은 그 브라질 이름이 같은 생두가 태초의 재배부터 시작돼서 모든 가공 과정이 다른 생두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지어진 브라질 세아도라는 이름의 커피는 세아도 안에 있는 수만 개의 농장 중 그 어떠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3, 4, 5곳의 생두를 섞어서 블렌디드해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A 농장 거였다가 내년에는 B 농장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몇몇 사람들은 추적 가능한 스페셜티 라는 얘기들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브라질 커피, 우리가 카페에서 접하는 일반적인 커피들은 그런 무지막지한 가격대의 투명한 스페셜티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스페셜티 블렌딩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스페셜티 5%만 넣어서 스페셜티 블렌딩, 카페들이 걸어놓은 스페셜티라는 말은 마케팅 용어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카페에서 사용하는 원두, 즉 커머셜 원두 라인업에 사용되는 브라질은 섞인 거, 생두 자체가 섞인 거, 블렌디드 된 게 많습니다. 원두 블렌딩 말고 생두 그 산지, 농장에서 애초에 농장끼리 블렌디드 된 생두를 살 때 보통은 그 나라와 지역명이 박히잖아요. 만약 생두 이름이 대한민국 인천이라면 인천에 있는 A 농장, B 농장, C 농장, 이 농장 것들을
합쳐가지고 블렌디드 한 거. 그래서 요즘은 또 생두 회사들이 농장주들과 개별적인 루트를 따기도 해요. 별도로 셀렉 과정을 거치면서 더 좋은 맛을 내게 하기도 하고, 생두 이름도 애초에 다르게 해서 오게 할 수 있어요. 저희도 만약에 어디랑 계약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컨테이너로 그걸 들여오잖아요. 그 생두 포대에 혹은 이름에 오멜라스라고 이렇게 박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커피는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 걸까요? 생두라는 거, 원두라는 거, 카페에서 파는 커피라는 거 일정할 수 있을까요? 세계는 이상기후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브라질 또한 2024년 커피 재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식물 전문가분의 강의를 봤습니다. 매년 강수량과 온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커피 생산량을 체크합니다. 커피 품종별로도 체크하고요. 만약 아까처럼 3,000헥타르 초대규모 농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곳은 수확하는 데만 기계로 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A파트를 먼저 수확했고 그 다음 B파트를 수확하는데 비가 왔어요. 그리고 C파트를 수확해요. 한 달 동안 수확하는 타이밍이 달라서 그 콩들은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한 달 동안 기온이라는 변수도 작용해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커피나무가 올해 커피 체리를 많이 뱉었다면 그 다음 해는 쉬어갑니다. 조금만 뱉어요. 그리고 1년 후 다시 상승하기도 하고 그 주기가 있습니다. 기후라는 건 매년 달라집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농작물인 커피는 한 농장 안에서도 매년 다릅니다. 커피인들이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해 에티오피아가 정말 좋았어. 그때 과테말라가 정말 좋았지. 저희 같이 로스팅하는 곳도 그때 그 콩 컨디션 진짜 좋았는데. 로스터리에서는 같은 이름의 생두라도 들어온 시기가 다르면 원두 맛이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농장에서 나왔을까? 어떤 타이밍에 수확됐을까? 어떤 기계들을 거쳤을까? 어떤 프로세스, 가공 과정을 거쳤을까? 그때의 기후는 어땠을까? 이물질 선별 작업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카페에서 사용하는 브라질 커피, 결국 이런 브라질 환경에서 일반적인 생두들은 대부분 섞이고 매년 일정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원재료가 항상 같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로스터리에서는 생두가 어떤 흐름을 타고 우리에게 왔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확인하며 로스팅하며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게 블렌딩 로스팅에서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곧 실력이겠죠. 카페에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산지의 재배부터 시작되는 콩은 항상 변화하는구나. 이 창문이 아예 닫혀있는 사람과 열려있는 사람은 커피를 대할 때 달라질 것입니다. 영상 처음에 제가 했던 말을 다시 해볼게요. 잘 재배된 생두, 잘 로스팅된 원두, 잘 추출하는 카페, 이 3박자가 조합된다면 최고일 겁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만들려 합니다. 그게 꿈입니다. 또 가고 싶은데, 다른 산지들도 가고 싶은데 비행기 시간만 보면 한숨만 나와. 여러분의 응원이 움직이는 힘을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커피와 카페 정보로 오겠습니다. 구독 눌러놔 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